자, 우리가 뭐 여기서 한 7, 8개 나오니까 아주 중요하고,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돈을 받을 때, 주로 채권이 제일 빠르죠. 뭐 경매를 하거나 번거롭고, 시간 걸리고, 또 동한 지평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 지평은 주로 이제, 말 그대로 채무자 가지고 있는 재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압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채권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금전 채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A가 B에 대해서 지금 뭐 판결문을 받거나 뭐 지급 명령을 받거나 그죠? 뭐 공정 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집행 권한이죠. 집행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도 돈을 안 줘. 그러면 이제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죠?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과 그 동산과 뭐 자동차 선박을 봤는데 그것들은 사실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그래서 실상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B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이게 이 채권이 있다는 거죠. 채권이. 뭐 이 채권의 종류는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뭐 B가 C에 가지고 있는 주로 제일 많은 것들이 통장 예금해 놓은 거. 이런 예금 채권. 뭐 이 예금 채권만 있다면 진짜 좋죠. 그래서 압류해서 바로 통장에 있는 돈을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또 보증금, 얘가 장사하거나 그러면 이제 보증금, 가게 보증금, 또 살고 있는 보증금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밖에 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이게 가지고 있는 토지 수용 보상금, 그죠? 또 뭐 임금 채권, 그죠? 월급 임금 퇴직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해서 내가 압류할 수 있다면 뭐 그거야말로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집행인데 따라서 한마디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함 채무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함 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 물품 대금 채권, 그죠? 이렇게 뭐 그런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이 돈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죠. 압류라는 말은 이제 압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C로 하여금 돈을 주지 말라라는 뭐죠? 지급 금지죠. 지급을 금지하라는 의미의 그 명령이죠. 명령이고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보내면 얘는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죠? 또 한편으로 B에게는 이 압류라는 것은 뭐죠? B에게는 너는 돈을 영수금지, 돈을 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류 명령은 사실 C 너는 주지 말고, 너는 받지 말고, 또 뭐죠? 누구한테 또 처분하지 말고, 이 돈 받을 거를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지권 설정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일체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압류인데 이 압류 명령 속에는 제함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라는 거, 또 채무자 너는 영수하고 받지 처분하지 말라. 이 돈을 나한테 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압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압류만 하면 뭐예요?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죠. 내 안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작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추심 명령과 뭐가 있어요? 그 전부 명령이 있죠. 그 밖에 물론 특별 현금화라는 것이 있죠. 특별 현금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 추심 명령, 전명령, 특별 현금화 이런 요건 일반 현금화고요. 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추심과 전명령이고 그 외에 또 특별 현금화 있죠. 추심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채권자 보세요. 물론 채권자 지금 우리가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 이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이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알려서 압류할 채권이고요.
압류할 채권이란 말은 우리가 법에서는 이것은 목적 채권이란 말을 합니다. 그 압류할 목적 채권이다. 이러한 종류 채권은 다 압류할 목적 채권이죠. 그럼 이런 압류할 채권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을 나한테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것이 추심이죠. 추심.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만 달라는 거고요. 추심은. 돈을 수령할 수 있게만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원래 보통은 돈은 아까 봤듯이 모두 주로 집행관이 받으러 다니는데 이 채권에 대한 집행은요 일일이 국가가 다 돈을 받아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채권자가 네가 야 국가에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럼 이거 받으면 네가 가서 받아와. 라는 거를 법에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예요. 근데 전부는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만 준 게 아니고 아예 채권자의 지위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전부명령은 야 이제 이게 야 전부 보내요. 보내면 C가 얘는 이제 돈을 B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전부 명령 받은 얘한테 줘야 돼. 이제 채권자는 얘가 아니고 얘야. 그래서 이 채권이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됩니다. 그게 제일 포인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이전되니까 마치 뭐죠? 이 채권을 얘한테 양도하는 거야. 양도란 말은 둘이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전문용은 계약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전부 이전받으라는 그 전문용을 주는 거죠. 옮기는 거 아니야, 전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채권이 이렇게 옮겨오는 걸 전문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용은요, 굉장히 좋지. 왜냐면 이 채권이 얘한테 옮겨온다는 게 뭐예요? 아까 추심은 내가 A1, A2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얘가 혼자 다 갖지 못하고 놀아가져야 되는데 이 전문용은 이 채권이 나한테만 딱 와버리면 내가 다 가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물론 전제는 있죠. 전제가 뭐냐면 전제는 이 전부는 내가 제일 먼저 압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압류했다면 내가 다 가져. 근데 추심은 내가 제일 먼저 압류했더라도 그 뒤에 A2, A3 들어오면요. 누나 가져야 돼. 그죠? 그런 불편함이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를 갖다가 보통 쓰는 경우도 많죠. 다만 이제 그러면 이 전문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신에 자 전문용어는요. 이 채권을 얘한테 넘기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 대신에 이 채권이 없어지면 또 다시 청구하기가 어려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1단계로 이제 원래는 보통 그 압류 및 추심명령 해가지고 한 장에 받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명령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서 쓰는 것인데 공부할 때는 압류 따로 배우고 추심 따로 배우고 전부 따로 배웁니다. 근데 보통은 압류 추심, 압류 전부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 범위는 추심하고 전부일 때는요 전부명령이 더 큰 거예요. 전부명령 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둘 다 신청하면 이거는 무효가 되고 얘만 있게 돼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어떤 요건을 맞춰서 신청하느냐 또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이게 이 추심은 여러 명이 이렇게 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배당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관할이 있는데 관할은 보세요. 만약 A라는 사람이 서울에 건대 있어요. 관악구에 있습니다. 동동동에.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중앙법원 관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춘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할은 항상 채무자 관할로 해야 돼요. 관할이 이 사람이 어디 또 한 것들이 채무자 관할이 되는 것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전적 관할인데 그래서 보시고
우리 뭐 압류해서 한 문제, 추심해서 한 2개, 전부에서 이렇게 해도 이쪽에서 한 거의 8개에서 9개, 심지어 10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뭐 공부를 안 할 수 없고, 또 여기는 특히 또 우리가 뒤에 배우는 공탁법과도 아주 친숙한 판이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2장부터 이제 보시죠. 물론 먼저 제목에 이 채권 집행을 배운 다음에요. 또 뭐죠? 요게 그 밖의 재산권 집행 같은 거 있죠? 지분 같은 거 있는 거. 그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한 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총설은 금전 채권 집행이란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의 채권은, 여기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고, 보세요. 여기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인 걸 말합니다.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채권을 집행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금전에 대한 실현으로서, 집행을 할 때는 우리가 집행 대상이 된 채권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재산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보세요. 금전 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상으로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금전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는 항상 이 도구가 채무자라는 거하고 제함채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제. 그래서 제함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집행을 말하고, 그러한 집행을 우리가 금전 채권에 대한 금전 채권 집행이다. 이거죠? 이 금전을 받기 위한 금전 채권 집행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도 우리가 쭉 봐왔듯이 그 압류라든지 현금화와 변제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압류하고 추심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추심해서 돈을 받으면 배당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경합되면 이 배당이 되고요. 자, 똑같이 압류해서 전면에 받습니다. 보통 같이 하는데 그러면 그럼 압추하거나 압전하는데. 중요한 건 이 전부 명령은요, 배당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왜? 이건 내가 다 가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전부 명령은 배당이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보통 추심은 3단계지만, 전부는 2단계를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3단계가 되는데,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해서, 저 끝에 압류한 다음에 다시 추심 명령이라든지, 그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이고, 다만 이제 추심이나 전부에 대해서 곤란할 때는 별도로 양도 명령이라는 별도의 특별 현금화 명령을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일단은 그 당사자는 당연히 금전 채권 집행할 때 채권자를 우리가 압류 채권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채무자, 제함 채무자가 있는데, 물론 당사자는 그 압류 채권자나 채무자지 제함 채무자는 당사자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제함 채무자하고 압류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것도 있어요. 예컨대, 이게 똑같은 경우도 있죠. 이게 AA. 자, A가 자, 보세요. A가 자기가 자기를 압류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하고, 이건 보세요. 얘가 직원이야, 직원인데, 내가 매달 월급을 300만 원씩 줘. 그런데 얘가 또 나한테 돈 빌려간 것도 있어. 돈을 안 주는 거야, 놈이. 그러면요, 그 월급 감면할 수 있어요. 나한테. 그죠? 그죠? 할 수 있죠. 이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고요. 자, 집행 대상은, 자, 채권이라도, 이 집행 대상은 이제, 압류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집행 대상은 이제 금전 채권에 대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압류라는 말을 쓴다면요, 보세요. 표현이, 자, 이 B씨에 대한 채권, 이 책임 재산인데, 이 B에 대한 재산이 뭐죠? 채권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면은, 당연히 압류했을 때는 이 채권이, 아까, 이 채권은 뭐죠? 압류가 됐을 때는 그 앞에다가 압류된 뜻으로서, 피압류 채권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피압류 채권이 보증금인 경우도 있고 예금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내가 집행 대상이라는 것은 둘째 줄에 금전 채권에 대해서 피압류에 대한 적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할 수 없다면 그 신청은 각하를 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채권 집행할 때 그 2번에서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지금 446페이지 2번 보세요. 우리가 채권 집행할 때 피압류 채권의 요건은 네 가지다. 반가라 1번에 금전 채권이 있고 또 독립한 가치가 있고 그렇죠. 양도할 수 있고 압류 써야 된다. 따라서 지금 이거 요 채권이 첫째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금전 채권이라면은 그것이 뭐 한국 돈이든 외화 채권이든 관계없죠. 또 뭐 그 채권이 반대부가 있든 또 그죠? 뭐 소송 진행 중인 채권이라도 받을 게 있으면 할 수 있죠. 장래 채권도 조건부도 기한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따라서 장래 입금할 예금에 대한 반환 채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재산이 독립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죠? 따라서 오른쪽입니다. 독립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권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과 해제권은 형성권인데 그 취소권과 해제권은 일정한 법률 관계에 부수되는 권리지 그게 무슨 독립적 권리가 아니다.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 또 담보물권이라는 것도 독립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물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자 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리압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미 발생한 이자 채권은 독립해서 압류할 수는 있다. 그러면 또 이 채권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채권을 압류해서 뭐죠? 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화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내 건데 전기, 수도나 가스 공급하는 권리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전에다가 야 전기 못 주게 해줘. 그걸 압류할 수 있냐? 그죠?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3번에 장래 채권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내 건데 압류 당시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월 이 채권이 물어보니까 B가 A한테 이 채권이 12월 5일 날 나온대. 그럼 아직 압류할 수 없죠? 하지만 장래 채권이 나올 수만 있다면 압류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채권이 공사 완성 전에 공사 대금 채권도 완성하면 나올 거 아니야, 대금이. 또 우리가 소송 중인 채권, 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은 해제에 따라서 이미 준 거 채권 압류할 수 있죠. 압류할 수 있죠. 물론 추가 공사 계약에 대해서 다만 추가 공사라는 것은 아직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압류할 수 없죠.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 적어도 계약은 돼야 된다. 세 번째, 또 채권이 아까 집행채무자.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집행채권자고요. 얘는 집행채무자고 지함채무자. 그래서 집행채무자가 B예요. 집행채무자가 B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된다.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돼서 채무자의 재산이 돼야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판정 시점은 압류 신청을 해서 그 압류 명령이 누구에게 제함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확정되는 것이 대상이다. 그러면 만약에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쭉 한정 승인인 경우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가 상속의 경우 이제 빚이 많으면요, 채무자가 상속인이 그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 채무가 있는 판결문이 있더라도 상속인의 틀렸네. 공유가 아니고 고유. 고치세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집행거론이나 집행문에 한정 승인이 나타났다면 채권자는 그 한정 승인의 심판서 사본을 내서 그 압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상속 재산임에도 한정 승인을 하면서 재산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거를 했다면 상속 재산인지를 밝혀서 압류를 신청해라. 그래서 그 채권의 기재를 명확히 기재해야지 압류해준다. 그래서 뭐 채무자 김모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부터 받은 거다 이라는 말을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문제는 타의 명의나 공동 명의로 된 것도 압류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요. 지금 이것도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금융시민법상 타의 명의는 지금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타의 명의 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약정이 있으면은 실제 출연자가 우리가 이해금지를 봤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죠. 남편이 A가 사업을 하는데 뭐 이제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부인 앞으로 명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 통장 모아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 두 사이에서 보세요. 두 사이에서 이혼을 해. 이혼을. 자, 이혼을 하면서 자, 명의는 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 재산이 내 거라고. 근데 사실은 남편이 벌어둔 거거든 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 판례는요. 야, 이게 원래 실명법에는 어긋나지만 실제 이게 은행도 알고 다 알아요. 지점장의 친구가 다 알아. 그러면은 이건 묵시적 약정으로 부인 앞으로 명의만 해놓고 실제 예금주는 A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게 묵시적 약정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판례는 야, 묵시적은 안 되고 그래도 계약서에 써야지 않나? 해가지고 이 명시적 약정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바뀌었다가 아예 안 되는 쪽으로 바꿨어요. 아예.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2009년도에 그 뭐 우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아예 지금은 금지야. 그래서 최근 금융 실명 거래 비밀 보장법에 따라서 이게 아마 작년도죠. 작년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아예 지금은요 자기 명의 아니면 압류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인 앞으로 했다 이렇게 그럼 누구 거예요? 그냥 부인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공동 명의는 어떠냐? 공동 명의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동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야 우리 같이 돈을 찾을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없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대표이사 하면서 통장도 공동으로 해놨어. 그러면 그 자금 같은 거 뺄 때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공동 명의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걸 압류할 때 공동 명의 채권자 A한테만 내가 지금 받겠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명한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잘 보세요. 우리 판례는 그 압류 추심권자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에서는 그랬죠. 은행에서는 나 공동명의니까 못 주겠어라고 못 주기로 하겠어라고 거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은행이 치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판례를 등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상의 재산인데
우리가 신탁재단은 압류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쭉 배웠어요. 물론 예외로 신탁 원인과 사무는 돈을 줘야죠. 그리고 합유 재산에 대해서도요. 합유 지분은 안 돼요. 지분. 그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된다 됐어요. 그때는 나중에 이렇게 깨고 난 다음에 됩니다. 4번에 또 양도할 수가 있는 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할 수 없다면 그걸 뭐하러 압류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양도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부양료. 우리가 부양료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민법상 배웠던 뭐가 있었습니까? 유류분 같은 거 있잖아요. 부모가 다 줬을 때 누구한테 나머지 자식들은 자기 지분의 2분의 1, 3분의 1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런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있어요. 최근에 그 종신적인 걸 그렇고요. 묘지에 대해서 묘지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법인 묘지 사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그 묘지를 설치한 분묘를 이용하는 분양권, 그죠? 분묘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분양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좀 오른쪽에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대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 보시면 묘지 사업을 허가받은 법인인데 이 분양권은 그 허가받은 법인에게만 전속되는 것이고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번에 전세권. 자, 우리가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세 기간이 끝나야지 전세 반환 채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전세권으로 살고 있는 한은 전세 반환금 채권만 양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압류하냐면요. 그때는 전세 기간이 깨질 걸 조건으로 압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받게 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안 하면요. 압류가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아셨죠? 그 밖에 법률상 압류 금지가 있는데 이게 법률상 압류 금지는 지금 이제 배웁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246조에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법상 따로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단계로 그 압류 신청을 배웁니다. 압류 신청은 이제 우리가 압류 신청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지 2,000원 주고 내는 것인데 보통 이제 실무는 추심 명령과 전부를 같이 하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압류 명령 2,000원, 추심 명령 2,000원 가지고 4,000원 내는 거죠. 한 건당 1,000원씩이니까. 또 그리고 수개의 판결문이 여러 개다 하면 한 건당 판결문당, 그죠? 판결문당에 한 개에 4,000원씩 돼요. 판결문 하나, 지급명령 하나, 공증 하나, 6개, 12,000원 내죠.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신청서 한 건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채권 집행 사건은 그 타채 사건입니다. 타채 사건이에요. 타채 사건이다. 그리고 기타 집행 사건은 타기다 말을 해요. 그리고 채권 압류 명령 신청서에는 이제 우리가 신청의 취지는 내가 변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한다 쓰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 이제 채권자, 채무자, 지참청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공동대표자라면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고요. 또 법인이 해산됐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청산인을 씁니다. 청산인을 쓰는 것이고, 뭐 중요한 건 제함채무자죠. 제함채무자를 쓰는데 뭐 이건 그냥 보세요. 나오는 것들은 아니에요. 시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참조로 국가일 때나 지단체일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는 법률상 대표 법무부 장관이라고 쓰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일 때 단체 장을 쓰는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초는 뭐 구청장,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 그러면 안 되고 무슨 장 그래야 돼요, 그죠? 시장, 서울시장 쓰는 것이지 서울시 그러면 또 틀려. 똑같이 뭐 관악구청장 그래야지 관악구청 틀려요 또. 그 장자 썼다고 다시 써요. 장자 써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주의할 것은 50만이 안 되는 경우에 그죠? 그 자치구가 아니죠. 그때는 50만 넘으면 그죠? 구를 둘 수 있는데 50만까지 자치구 50만 됐을 때 그냥 구 그때 다시 말하면 뭐 거기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거든요. 분당구는 쓰면 안 돼요. 성남구까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가끔 나와. 체크하시고 2번은 우리가 그 교육공무원 같은 거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 그 교육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립 그런 학교에 대해서 사립이 아니고 그 월급 같은 거 압류할 때는 그 제함 채무자를 그 뭐 경기도지사 쓰면 안 되고 그 교육감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할 때 주로 공탁금 같은 거, 이 공탁금이 됐을 때는 실무상 공탁관을 쓰는 것이고, 또 경매같이 뭐 배당금처럼 보강금일 때는 세입세출에 현금 출납 공무원 씁니다. 한마디로 국가 쓰고 가로 열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국가 거지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게 경매나 채권 배당에서 나중에 배당 수령 채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나 나중에 배당금에 대해서 압류할 때 그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그 배당금이 그냥 배당금으로 있을 때는 그 세입세출 현금 출납 공문이라고 쓰고요. 공탁이 돼버리면 그때는 공탁가라고 쓰는 겁니다.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다만 이제 그러면 판례가 있어요. 판례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판례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경매 배당금에 대해서 그 압류 추심을 받았거든요. 그럼 원래는 근데 그 돈이 사실은 공탁이 돼 있어. 안 받는 바람에. 그러면 이 경매 배당금에 대한 압류도 나중에 공탁한 후에 공탁금에도 압류가 미치니까 또 다시 압류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보통 배당금에 대한 압류는 그냥 공탁금에 미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까 교육기관일 때 학교가 다르죠. 뭐 공립일 때 이렇게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실무적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판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집행권은 판결문에 집행권하고 자기 집행채권 받을 게 얼마인지 청구기명을 쓰면 되죠. 따라서 집행채권은 그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에 가지는 그 집행채권의 범위는 당연히 집행권원인 판결문 공정증서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집행채권은 우리가 집행채권에게 그 압류될 채권을 추가할 수 있죠. 내가 여기 압류될 채권은 1억인데 10억을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집행채권이고 이건 압류채권이니까 집행채권은 A가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을 채권 쓰는 거죠. 그 밖에 부대 청구로서 다 갚을 때까지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 넘어가시고 이자 제한법 같은 것도 뭐 참조로 보세요. 쭉 보시면 지금 보시면 현재 이자 제한법은 25%죠.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은 이제 25% 연리 25%고요. 이게 대부업자의 경우는 지금 34.9%까지 이렇게 되죠. 그거 알 수 있고요.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4번에 압류할 채권이 뭔지를 또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금인지 쓰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할 때 장래 입금할 예금을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장래 입금할 예금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 송달시까지 예금이고 압류 후에 새롭게 들어오는 예금은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장래 입금할 채권을 안 썼다면 우리가 보통 많이 물어보죠. A가 압류했는데 자 여기 은행에 C은행에 5월 7일 날 송달됐어. 그러면 이때까지 통장에 들어온 돈이 1,500이야. 근데 송달되고 5월 9일 날 갑자기 자기 전세 보증금이 들어온 거야. 2억이. 그러면 이 압류한 이에 새로 생긴 채권 2억 원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그죠? 그것은 거기에 장래 채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채권은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입금될 채권에 미치느냐는 내가 안 썼다면 압류가 안 된 걸로 봐요. 그래서 2011년 판례니까 이 판례 때문에 좀 또 그러니까 법무사도 이거 쓸 때 부담 가요. 이거 압류 못하면 또 욕 바가지 먹는 게 아니고 뭐 그죠? 똑바로 하는 그때 뭐냐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네, 판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그래 뭐 공부만 하면 또 뭐 돈이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술만 먹어요. 근데 또 공부 안 하면 또 사오거나 그냥 돈은 버는데 이게 참 이게 딜레마야. 공부를 좋아하는 법무사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게 또 안 하면 그렇다고 사고가 나요. 그럼 벌었다가 또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부도 해야 돼. 그죠?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딜레마야.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네, 공짜가 없어요. 이제 그거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 판례를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예요. 요게 집행채권과 피임채권. 그래서 자 1번에 한 5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집행채권의 일부만 압류할 수, 그렇죠? 집행채권에 내가 10억 받을게 했는데 1억만 압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확정이 안 된다. 다시 압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원금과 다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그러한 채권으로서 그 전부 면이 확정됐을 때는 그러면 전부 채권자에게 얼마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행채권의 얘기란 말은 원금과 제함채무자에게 송달 때까지의 부대채권 합한 금액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옮겨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자, 아까 A, B, C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자, 압류 신청을 해요. 압류 신청은 이제 5월 9일날 했다. 그럼 보통 요즘 한 2주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송달이 이쪽 송달이죠. C한테 얘 필요 없고요. 잠깐 송달이 이제 내 건데 5월 24일날 송달됐어.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썼을 때 자, 원금 2억이고 그죠? 2억에 대해서 지금은 바뀌었죠. 20%가 아니고 지금 15%가 됐어요. 그래서 뭐 지연이자 뭘 약정할 수도 있죠. 30% 이렇게. 그러면 그때까지 지연이자가 언제까지 하면 그 지연이자는 언제요? 그 송달때까지의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합한 금액이 옮겨온다는 판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라. 만약에 압류할 채권이 특정이 안 되면 무효가 되고 보완해도 꽝이다, 요간이다. 물론 그 추후에 보정했을 때는 보정한 때부터 무효라는 것들이 있어요. 판례는 이제 제함 채무자에게 그죠? 이행 금지 명령. 지금 아까 이거죠? 우리가 A가 압류할 때 보세요. 아까 압류에는 자 C는 너는 이행하지 마. 이행 금지 즉 지급금지죠. 그리고 야 너는 받지 마. 영수금지죠. 근데 이제 이걸 빠뜨린 거야. 결정문에.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인데 이 이행금지란 말을 빠뜨렸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보완해. 다시 보완해 하겠죠? 예, 그때는, 그럼 이때 송달이 안 되고 다시 또 6월 24일에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보정한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2012년 판례가 있는데 이것도 유명한 판례 됐어요. 뭐냐면, 채권자가 그 제함 채무자에 대해서 여러 개의 채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신청했을 때 여러 개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서 어떤 범위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죠. 지금 이게 자 이게 A가 여기서 예컨대 40억을 압류했어요. 근데 사실은 B가 공사랍니다. B가 공사가 예컨대 공사 3개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뭐 교량 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춘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서울에 있는 공사 또 있었어요. 아파트 공사. 그러면 이 공사는 이게 20억이고 이건 15억이고 이건 10억이야. 그러면 이때 얘가 압류를 할 때 내가 이걸 이 채권 전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공사 얼마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이 얼마가 몰라도 어떤 공사인지 써놔야 돼요. 얼마인지 모르지. 그죠? 그래서 안 하면요. 그냥 얘가 채권 중에서 예컨대 뭐 얘가 B가 C한테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40억 그러면 이 40억 넘죠? 그러면 이 C는 도대체 얘는 보세요. 얘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줄 거, 얘는 도대체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어느 범위 주고 싶고 어느 범위에 대한 것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기껏 압류했는데 못 받은 거야. 아마 이 법인은 또 날라가겠죠.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보통 귀찮으면요 법무사는 이렇게 많으면요 3건 하나 둘 3건. 그러지 안 그러면 괜히 아끼자고 해봤자 압류가 보면 1건, 2건, 1건 하면 따따르면 되잖아. 아예.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4번에 가압류에서 본안. 가압류에서 이제 가압류했다면 이제 이게 그렇죠? 자, 2014년에 이 B가 춘천에 있었어요. 춘천 법원에다가 가압류했어요. 그래서 소송 끝난 날이 2015년이에요. 2015년 10월 5일 날 자, 본압류합니다. 본압류. 근데 우리가 이때 본압류할 때 갑자기 법원이 얘가 본점이 서울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때 관할은요 계속 옛날에 했던 춘천 법원이에요. 본압류의 관할은 옛날에 했던 가압류했던 그 법원에 하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4번에 그때 본압류를 신청할 때는 옛날에 했던 가압류 결정문 4번하고 송달지명서를 미리 떼어놔야 돼. 떼어놨다가 본압류할 때 내야 됩니다. 왜 냅니까? 이거는 관할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관할을. 그죠? 자, 그래서 끝으로 압류 명령의 관할은 전속 관할입니다. 거기다 안 하면 각하돼요. 합의로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물론 관할 위반은 직권으로 이송을 해주는데 이거 우리가 추심은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이송하는 데부터 한 달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관할은 조문에 있어요. 어디라고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에. 그러니까 항상 채무자 거를 떼어봐야 돼. 떼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경주인지 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주민록 초본을 띌 수 있어요. 결정문 써가지고 가서 구청 동사무소 가면 띱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내면 됩니다. 물론 채무자가 보통 재판 주소가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예외로 오른쪽에 물건이 있는 곳 제함 채무자가 될 수 있는데 끝으로 4번에 가압류일 때는 뭐라고요? 원래 가압류일 때는 본압류할 때 원래 가압류했던 그 법원에 하면 된다는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그 압류 명령부터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좀 주의를 잘 보셔서 예. 마치겠습니다.